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을미사변, 그리고 그 범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일본 자객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그것도 자국의 궁궐 안에서 외국인들에게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였고 노골적인 테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문책이라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모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승진했고 포상을 받았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비를 살해한 자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종실록과 일본 측 재판 기록, 그리고 당시 외국 공사들이 남긴 문서를 바탕으로 이 끔찍한 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명성황후를 죽인 자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벌을 면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느껴야 했던 분노와 좌절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1895년 10월 8일, 이날은 서늘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경, 경복궁 안건천궁은 고요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침전에서 잠들어 있었고 고종도 다른 전각에 계셨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만이 조용히 움직이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궁궐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어와 조선어가 뒤섞인 고함 소리였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담을 넘어 건천궁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관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단칼에 베어졌습니다. 고종실록에는 이날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 훈련대 일부가 궁궐에 난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궁녀들을 위협하여 왕비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답하지 않으면 칼로 위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침전에서 급히 피신하려 했습니다.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궁녀들 사이에 섞여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입자들은 궁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성황후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과 미국인 다이가 남긴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바틴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칼을 휘둘렀다고 말입니다.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500년 왕조의 국무가 자신의 궁궐 안에서 외국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인 고종이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침입자들은 명성황후의 시신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곤에서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왕비의 시신이 불타는 냄새가 궁궐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벌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침입자들은 유유히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당당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철수했습니다. 건천궁에는 피와 불탄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잃은 고종의 절규가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침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고종실록과 당시 외국 공사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계획된 범죄였고 그 배후에는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1895년 9월에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그는 부임하자마자 명성황후 제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일본의 조선 지배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우라는 일본 낭인들을 모았습니다. 낭인이란 무사 계급 출신으로 주인 없이 떠도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미우라는 이들에게 명성황후를 제거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모자 중에는 아다치 겐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낭인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한 오카모토 류노스케라는 일본군 장교도 가담했습니다.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일본군 수비대 소속이었습니다. 스기무라 후카시라는 일본 공사관 서기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 재판 기록에는 총 48명의 일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관 직원, 군인, 낭인, 상인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조선인 협력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대 제2대대 일부 군인들이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지시를 받아 궁궐 문을 열어주고 길 안내를 했으며 일부는 직접 침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훈련대는 일본인 교관들이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교관들이 훈련대 군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범행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얼마의 돈이 약속되었고 거부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움직였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일본 공사관에 남아 지휘를 했습니다. 아다치와 낭인들은 직접 건천궁에 침입했습니다. 오카모토와 일본군은 궁궐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조선인 훈련대는 궁문을 열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 참변을 목격한 궁중 사람들의 증언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본말을 하는 자들이 칼을 들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도 있었고 평복을 입은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했고 마치 계획된 대로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들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묵인하고 일본 공사가 주도하고 일본 낭인들이 실행한 국가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문제는 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제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각국 공사들이 본국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895년 10월 말 미우라, 고로를 비롯한 관련자 48명이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히로시마였을까요? 당시 히로시마에는 일본 대본영이 있었습니다. 청일 전쟁 승리의 여운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군국주의 분위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재판은 1896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측 재판 기록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재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무엇이라고 진술했을까요?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낭인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며 자신은 그저 조선의 내정, 개혁을 돕기 위해 파견된 외교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다치 겐조를 비롯한 낭인들은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그들은 명성황후를 죽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선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그를 제거하는 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정에는 조선 측 대표도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켜볼 수만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공사들도 재판 과정을 주시했지만 일본 내부 재판에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896년 2월 히로시마 재판소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원 무죄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성황후가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이 불타버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궁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누가 왕비를 죽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리적 궤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외국인 증인도 있었으며 범행 도구와 현장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조선 왕실에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궁궐에 침입하고 왕비를 찾아다니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가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방청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조선 측 대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96년 2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48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히로시마 재판소 문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석방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 기록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백이 밝혀져 다행이며 이제 조선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왕비를 죽인 자가 그것도 무죄 판결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다치 겐조를 비롯한 낭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석방 후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부 우익단체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대접했습니다. 조선 개혁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을미사변 당일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자랑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돈을 모금하여 이들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비 살해범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항의했습니다. 고종은 일본 정부에 공식 문서를 보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범인들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판결은 최종적이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공사들도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본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재판은 형식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공사 알렌도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며 일본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운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항의했을 뿐이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고립되었습니다. 왕비를 잃었고 범인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로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종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복궁에는 왕비의 피가 흐른 기억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죄로 풀려난 범인들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다녔습니다. 자신들이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의는 힘없는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극이었고 명성황후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치욕이었습니다. 일본인 범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행에 가담한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일본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훈련대 제2대대 소속 군인 일부가 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국문을 열어주었고 길을 안내했으며 일부는 침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이 이들을 처벌할 것을 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접죄로 다스리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곧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유유히 일본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는 동안 조선인 협력자들은 조선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심리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96년 초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조선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참수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는데 일본인들은 무죄로 풀려났고 조선인들은 사형당했습니다. 주모자들은 자유를 누렸고 협력자들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약소국 국민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선인 협력자가 처벌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사건 직후 혼란을 틈타 일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도망자들 중 일부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친일파가 되어 일제에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왕비를 배신한 자들이 다시 자국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형당한 조선인들의 가족도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역적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천민으로 전락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일부는 관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들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가 몇 건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며 남편이나 아버지가 왜 그런 일에 가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인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중의 희생자였습니다. 일본의 계략에 이용당했고 자국으로부터는 역적으로 단죄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까요? 아니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들의 운명이 일본인 범인들과는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무죄로 풀려나 자유를 누렸지만 조선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힘없는 나라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일본인들은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과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조용히 살았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모자 미우라 고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잠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다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는 귀족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상원 의원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미우라 고로가 의원 시절 여러 차례 연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대륙 진출을 주장했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옹호했습니다. 왕비를 죽인 자가 당당히 정치 무대에 서서 조선 침략을 주장한 것입니다. 미우라는 1926년까지 살았습니다. 78세의 나이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정치인과 군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그를 조선개혁에 기여한 외교관으로 평가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다치 겐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석방 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사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묵인 덕분이었습니다. 왕비를 죽인 자가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며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 후 아다치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 표창장을 자랑스럽게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카모토 류노스케는 군인으로 계속 복무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그의 경력에는 아무런 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러일 전쟁 때는 대좌 계급으로 참전했고 전쟁 후에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스기무라 후카시는 외교관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중국 주재공사가 되었고 그곳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역시 명성황후 시에는 자신의 경력에 아무런 오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낭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사업가가 되었고 일부는 정치 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사죄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부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글들 속에는 을미사변에 대한 회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업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낭인의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것이 결국 조선을 위한 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일이었다는 가해자의 논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부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자연사했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애국자, 개혁가, 외교관, 사업가 같은 말들이 새겨졌습니다. 살인자, 침략자, 범죄자 같은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비난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존경받기까지 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이 정의를 대신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 자객들과 그들의 그 후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는 자신의 궁궐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했으며 목격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재판은 정의를 위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범인들을 보호했고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단지 처벌받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승진했고 포상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반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조선인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주모자는 무죄로 풀려났고 협력자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비극이었고 힘없는 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힘이 정의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역사는 과연 공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명성황 후의 억울한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죽인 자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원한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습니다. 명성황후를 죽인 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변호해도 역사는 그들이 범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우리가 정의와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